토론토 신문에 보도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000발의 탄약과 여러 무기로 무장한 어떤 불안정한 남자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비극적인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만류할 수 없었고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그를 단념시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리스비를 입에 물고 있는 개가 그 남자에게 다가와 놀자고 권유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순진한 몸짓, 즉 두려움 없는 사랑의 순수한 표현은 그 사람의 내면에 심오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남자의 자아는 개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비강제적으로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의도를 버리고 무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대해 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에고는 통제, 두려움, 분노를 통해 강화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합리성과 자아의 경계를 넘어 작동합니다. 그것은 에고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도달하여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개의 단순한 사랑의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 수용, 연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에고의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의식 전체의 진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초월하여 두려움과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내면에도 토론토의 이 남자와 같이 통제가 어려운 에고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에고를 잘 다루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에고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항복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항복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고차원 자아의 가이드를 받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고에 대한 수용과 연민으로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길에 올라설 것입니다. 에고, 우리 안의 작은 아이. 에고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안에 모두 있는 아주 친근한 친구 같은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욕심, 자존심, 그리고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아이처럼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고는 왜 생길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을 통해 나만의 세상을 만들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나만의 세상을 지키려는 것이 에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을 쌓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에고를 잘 다루는 방법. 에고를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에고를 잘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듯이 에고를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에고가 욕심을 부릴 때 왜 그런 욕심을 내는지 생각해보고 조금씩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에고를 비난하며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빠지기보다는 에고를 수용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그때 에고의 본성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에고가 조금 진정될 수 있습니다. 에고는 고통, 괴로움, 증오,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삽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식별하고 복수와 증오 속에서 위안을 찾는 것을 통해 에고는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의식 수준에서의 힘은 저항을 만들어내고 모든 에고는 대립 상태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덕적 반발이 아니라 오직 용서라는 영적 개념에 있습니다. 역사 속의 예시를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죠. 이 강력한 용서 행위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치유의 열쇠는 평화를 위해 증오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에고를 잘 다루는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고를 넘어서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에고는 우리를 분리시키려 하지만 사랑과 연민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에고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에고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에도 불구하고 존재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에고는 나를 계속 강조하는 내면의 목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주목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을 갈망하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아무리 강하고 시끄럽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에고를 넘어설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는 노력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산을 오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공기가 희박해지고 길은 가파라지며 다리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이전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에고를 초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낮은 목표를 내려놓고 친절, 사랑, 진실과 같은 더 높은 원칙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중요한 변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계에 도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을 잃거나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거나 건강 문제를 직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들은 에고가 가장 크게 소리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에고는 통제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때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바닥을 치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식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바닥을 치는 경험은 오히려 가면을 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에고와 정면으로 맞서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길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더 높은 목적과 일치하는 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종종 그들은 직장을 잃거나 인간관계가 파탄나거나 건강을 잃는 등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한 후에야 변화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도움을 구하거나 더 높은 힘에 의지하거나 이전의 에고 중심적인 삶을 초월하는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결국 에고의 집단적 의식의 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큰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에고를 초월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낮은 목표를 내려놓고 더 높은 원칙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는 종종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에고는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만 바닥을 치는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으로 인식됩니다. 결론적으로 에고는 우리를 억누르는 강력한 장애물이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에고의 영향력을 초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깨달음을 얻은 자신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서렌더, 항복은 무엇일까? 많은 영적 전통에서 서렌더, 즉 항복을 강조합니다. 종종 신이라고 불리는 더 높은 힘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은 다양한 신념체계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비종교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항복은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더 높은 힘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말은 쉽게 말해 우리보다 더 큰 존재 혹은 우주의 질서 같은 것에 맡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큰 파도에 작은 보트가 휩쓸려 가듯 우리도 때로는 더 큰 힘에 의해 이끌려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것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버리고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더 큰 힘이나 지혜가 작용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일이 뜻대로 풀릴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제어권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얼마나 빨리 운전할지, 언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힘에 항복하는 것은 당신이 너무 피곤하거나 길을 잃어 스스로 운전할 수 없을 때 당신이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방향 감각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을 안내하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생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직과 같은 큰 위기든, 건강에 대한 불안이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든,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본능은 종종 모든 것을 시도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더 높은 힘에 굴복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고 애쓰느라 지치는 대신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더 큰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거나 우주의 지혜를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삶의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버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수년 동안 훈련해온 프로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회 당일에는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는 항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다가오는 모든 것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에서 신이나 우주 같은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힘에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운명이나 우연 같은 개념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고차원 자아의 가이드. 흥미롭게도 우리의 영적인 측면인 고차원 자아는 에고에게는 재앙으로 보이는 상황을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에고라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잠재력과 지혜를 담고 있는 고차원 자아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작은 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차원 자아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이끌어줍니다. 영적인 용어로 말하면 고차원 자아는 지혜, 연민, 목적의식과 연결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내면의 가이드와 같습니다. 자존심, 두려움, 통제에 집중하는 부분인 에고의 재앙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차원 자아는 사물을 다르게 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끔찍한 상실이나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이 실제로는 성장, 배움, 심지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중요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영적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에고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항복한다는 것은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평화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원에 감사하며 그 경험이 인생에 대해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믿는 데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다른 도시에서 새 직장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곳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인생의 갈림길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의 자존심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흥분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복한다는 것은 더 높은 자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가장 쉽거나 가장 분명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괴적인 전쟁조차도 의식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국가, 왕, 가족 등 더 높은 대의를 위해 전투에 나설 때 비겁함에서 용기로 고양될 수 있는 길이 제시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싸우는 이유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남성이 자신의 역할을 통해 더 높은 의식의 문턱을 넘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출산 중에 이 문턱에 직면하여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쟁이든 출산이든 이러한 행위는 의식의 진화에 기여함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경험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존재의 복잡한 구조 안에서 제 역할을 하며 고유한 방식으로 전체에 기여합니다. 에고에 대한 수용과 연민. 누군가 살아남아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마저도 에고의 끈질김 덕분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야생동물, 혹독한 날씨, 부족한 자원 등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에고는 그들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해, 음식을 찾아야 해, 안전하게 지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화해온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본능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며 수많은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굴에 살지 않거나 음식을 위해 사냥을 하지는 않지만 에고는 여전히 우리의 일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공하고 눈에 띄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이끄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고를 적이 아니라 보살핌이 필요한 반려동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처럼 에고도 관심과 이해, 때로는 약간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잘못되는 모든 일에 대해 에고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야 라거나 그렇게 큰 자존심만 없었더라면 상황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에고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한다면 실제로는 당신은 단지 에고를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며 이는 에고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분노, 질투, 욕망과 같은 보다 기본적이고 동물적인 충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실수에 대해 처벌하는 신처럼 더 높은 힘에 투사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화가 났지만 화를 내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분노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분노를 해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난 것으로 보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힘이 그들의 분노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억압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에고를 더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비판, 죄책감, 수치심으로 에고와 싸우는 대신 우리는 에고가 실제로 무엇인지 보고 우리 진화의 과정에서 남아있는 과거의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고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수용과 연민의 마음으로 에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고를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려동물처럼 에고도 관리해야 하지만 주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에고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장악하려고 할 때를 인식하고 보다 균형 잡힌 위치로 부드럽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죄책감, 자기혐오,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우리 의식의 낮은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를 부정적인 악순환에 갇히게 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은 때때로 우리의 행동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배우도록 유도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고 싶은 의식 수준에 이 감정은 없습니다. 반면에 용서,
사랑, 수용, 기쁨과 같은 감정은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주변 세계와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고를 다루는 열쇠는 부정적인 태도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에고를 비난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낮고 부정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더 높고 더 긍정적인 의식 상태로 올라갈 수 있으며 우리를 더 깨달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진실대거지 책을 참고하여 AI와 협업하여 보다 쉽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감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과 힐링을 위한 가이드 명상을 원하시면 불현듯빛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불현듯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